교육은 희망이다. 교육은 미래다. 반갑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마산지역협의회장 최성일입니다. 올해는 주제가 있는 연수라는 타이틀로 학부모님들과 운영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궁금증 해소와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한 방향 모색에 도움이 되고자 온라인 연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있는 연수 네 번째, 학교 폭력의 예방과 대처는 어떻게? 라는 주제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학교 폭력 예방 교육과 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제와 관련한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경상남도 차원교육지원청 학교 폭력 담당 진희정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진희정 변호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마산지역협의회 김세훈 대외협력국장님 오셨습니다. 대외협력국장 김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 방식은 우선 주제와 관련해 상세한 설명을 변호사님께 듣고 저와 국장님께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폭력 예방 교육과 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진희정 변호사님께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소개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 차원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로 활동 중인 진희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일단 기본적인 개념부터 이해하고 가셔야겠죠.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학생에 대한 어떠한 행위로 인해 그 학생이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발생 이전의 대응 과정을 사전 예방이라고 한다면 학교폭력 이후의 대응 과정을 사후 대응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각 대응 과정의 구체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사전 예방 과정으로서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폭력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후 대응 과정으로서는 이미 발생한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학생들의 선도 교육과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각종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우선 학교에서 사안조사를 먼저 하게 되고요. 그러한 사안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가 교육적 역량을 발휘하여 학교 내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체 해결이 되지 않는 불가한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는 기관에서 그 사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게 되고요. 그 의결된 내용에 따라 각 지역마다의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하여 그 결정된 조치를 학생이 이수하게 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의 유형의 특성상 형사 절차와 동일하게 병존하여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게 마련인데요.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목적이 형벌이 아니라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이 도표에서도 보시듯이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은 교육으로 시작해서 학교폭력의 사후 대응은 교육으로 끝이 나죠. 그 전 과정은 교육으로 일관되며 저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심의 과정이 가해 학생이 스스로의 문답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그 문답 과정을 통하여 피해 학생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긴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의 모습과 저희들의 노력만 보면 일견 이 제도와 이 절차들은 상당히 교육적으로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좋은 효과를 낼 것이라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심의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얼마지 않아서 똑같은 학생을 심의실에서 다시 보게 되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리고 학생은 바뀌었지만 똑같은 장소와 그리고 똑같은 패턴의 유형을 가진 똑같은 사건을 안타깝게도 마주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제도와 사람들이 완벽하다 생각하였으나 그러한 결과들 앞에서 저희는 매우 마음이 참담하고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것이 당신들은
두 번째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에 실패하였으며 첫 번째 발생한 학교폭력의 사후 대응에도 실패하였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사건들을 여러 번 접하면서 사전 예방과 우리의 사후 대응은 어찌하여 교육적으로 부족하게 되었는가를 수도 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제가 깨달았던 점들은 좋지만으로는 사실은 학생을 선도하고 피해 학생을 치유하기에는 부족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학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위원회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학교와 가정이 함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개인에 대한 사후 교육이 부재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그 순간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학교와 가정에서 그 아이들을 상대로 한 사후 교육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조치는 무용할 수밖에 없지요. 두 번째로 관계에 대한 회복적 교육의 부재였습니다.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 내에서 어떠한 갈등의 불씨가 잠재되어 있는 경우들은 그 관계를 해결하지 않은 채 학생만을 교육하는 것으로는 성공적인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에 대한 교육적 접근의 부재였던 것 같습니다. 가령 스포츠 선수들 간의 학교 폭력이라든지 따돌림의 경우들은 개인의 반성과 깨달음만으로는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지요. 그러한 문화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아이 하나의 개선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민의 결과들을 보면서 그리고 최근에 일련의 학폭의 증가 추세와 맞물려서 교육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전 예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어나는 학교 폭력들을 우리는 어찌하여 줄일 수 있는가에 많은 관심들이 몰려 있고요. 다만 저는 그 사전 예방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전 예방에 대한 해답은 사후 대응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학교 폭력의 근절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근절이 가능하였다면 현생 인류가 탄생한 20만 년에서 30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마 인간의 폭력은 근절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현재까지 행해지고 있고요. 저는 근절의 관점보다는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가야 할지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실효적인 재발 방지의 의미로 그것을 목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철저한 사후 대응의 교육적 완전성을 높이는 것이 결국 근본적인 사전 예방의 지름길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후 대응과 사전 예방은 같은 개념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동일한 개념이라고 판단하고 저희가 사후 대응 과정들을 조금 더 교육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교육이라는 가치 하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결국 어른과 이 사회가 선물할 수 있는 것은 학교폭력이라는 사건을 교육적인 경험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 아닐런지요. 그런 관점으로 부모님들께서도 학교폭력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선도를 위한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전 예방이 철저하면 결국은 사후 대응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사전 예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오늘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연수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 운영위원회는 물론 학교 관계자들은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준비한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입니다. 학폭에 대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아이들의 눈높이에 따른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학폭의 이해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은 준비된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 드렸던 짧은 강의와도 연계된 개념인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이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는지에서부터 대화는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러한 가르침은 사실은 학생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과 선택을 바탕으로 해서 자제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폭력의 개념을 아이들이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선택하여 자제하고 행동할 줄 아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싶고요. 문제점과 관련해서 심의실에서 있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가요. 가해 학생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몰랐어요. 그게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혹은 그 교육은 받았지만, 그래서 알고는 있었던 것 같지만 그게 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했어요 라는 대답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한 경우들은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행 교육의 문제점일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아마 새로운 이 질문에 대한 접근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내용과 전달 방식, 시기의 문제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 내용과 관련해서는요. 지금의 일반 예방으로서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주제 측면에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광범위한, 그리고 학생의 일상과 접목되어 있지 않은 분야의 얘기들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커리큘럼을 따라가야 하기도 하고 모든 학생에게 주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도 있기 마련인데요. 다만 그 부분을 보완하자면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학교가 있을 것이고, 학생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학교 폭력 발생 이후에는 그 특정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만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을 접하고 있는 그 학교의 다수의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그 사건의 유형이 있을 테지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후속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들어갈 수 있다면 일반 예방적 측면에서도 그 내용의 적절성이나 효과적인 부분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달 방식에 있어서도요. 지금의 학교폭력의 접근 방식들은 지식 전달식, 그러니까 일제식 수업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강의를 하고 아이들이 듣는 방식으로 교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루할 수밖에 없고, 남이 하는 얘기를 그렇게 관심 있게 오랜 시간 듣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아이들은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미래형 교육도 토론식 교육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그 학교에 한해서 제가 아까 특정한 유형의 사건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자 하였는데, 그것의 방식 역시도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토론식 방식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기와 관련해서는요. 이것이 사실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해 관련 학생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무릇 적시성이 매우 중요하죠.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교육이 임팩트 있게 들어가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그 사건을 겪어서 심의 절차를 겪는 학생들에게는 그때가 교육의 적기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건을 끝난 이후 그 사건의 처리 절차를 보아왔던 아이들에게는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적합한 교육들을 실시하는 것이 연계적으로 뒤따라 줘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서 교육이라고 하면 그 적시성들을 놓치고 있어서 하고는 있으나 효과가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들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내용과 전달 방식, 시기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적시성이라고 하는 측면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현행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는 바, 이런 부분들은 학교와 가정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되지 않더라도 현실에서 학교와 가정이 그런 부분에 적시성 있는 교육들을 해줄 수 있다면 일단 제도가 바뀌지 않더라도 저희가 원하는 효과는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말처럼 사실은 이 지금 학교 폭력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그 교육이라는 측면이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또 적시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 학기에 한 번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라는 게 과연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이 반응 속도가 바로바로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바로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학부모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학폭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와 학부모를 위한 교육이 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대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을 보는 순간 제가 참 마음이 뛰었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학부모가 교육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서 이 답변을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이라고 하는 경우들은 학교와 가정, 사회가 교육 주체라고, 3주체라고 본다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시죠. 교육의 한 축이며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과도 연계해서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의 교육에 있어서 주축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시는 분들이기에 저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구성의 3분의 1을 학부모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직역도 3분의 1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들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런 의미의 중요성을 생각하시고 만든 법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학폭심의실에서 다양한 유형의 학부모님들을 만나다 보면 그 행위가 어떤 행위인 줄도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행위가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의 온도차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사고치는 말썽쟁이들의 부모님 같은 경우들은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심지어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들도 안타깝게도 본 적이 있고요. 그것은 가해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 학생의 보호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울고 있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절규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그분들을 위한 교육은 왜 없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고 배우고 싶어 하시나 현행 학부모를 대한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은 사실은 부재하는 것이 현실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가장 필요한 교육 주체에 대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누락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는 그러하니 가장 첫 번째는 교육 프로그램을 서둘러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사실은 학생특별교육과는 달리 학생특별교육은 그 내용이나 그 연구의 결과들이 사실은 상당량이 지금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학부모님들에 대한 특별교육은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다양한 상황과 그리고 처지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화해서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현행법제 하에서는 가해 학생의 보호자를 위한 특별교육이라고 하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17조 제9항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받는 조치를 받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 역시도 특별교육 이수를 하게 되는데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프로그램이 내실화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문제점은 앞서 지적한 바가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 역시도 필요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학부모를 위한 교육은 무엇보다도 지금 필요한 시점이나 프로그램이 전무하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 두 번째는 그것이 가해 학생뿐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접하고 있는 피해 학생의 보호자 역시도 그러한 교육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학생을 대상으로만 해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예방교육 역시도 필요할 것이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대처 방안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질적인 학부모에 대한 교육,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성희롱과 성폭력과 관련한 어른 교육을 지금 확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의미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농어촌이라고 제가 제안을 해서 어떻게 오해를 하실지 모르는데 아직까지도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돼서
인식 정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농산어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예방해보자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과 함께 학폭과 관련해서도 역시 학부모를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학교 폭력과 관련한 이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고요. 이번에는 학부모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례가 3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사례를 가지고 제가 사례를 쭉 읽어 드릴 테고요. 학부모님들께서는 화면에 있는 사례를 함께 같이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이 사례와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 있으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변호사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A는 친구들과 수다와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어느 날 친구 B가 카카오톡 단체 카카오톡 방에 A를 초대했고, 톡방에는 몇 명의 가까운 친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톡방에 있던 B가 C에 대한 험담을 하였고, C와 관련한 일반적인 생활 활동 사진을 올렸습니다. C는 톡방에 없었고, 다른 친구들은 같이 험담을 하거나 사진을 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이른바 C에 대한 뒷담화를 하였기에 분위기에 휩쓸려 A도 C의 뒷담화에 한두 번 동참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C와 조금 친한 사이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톡방을 탈퇴하였습니다. 탈퇴 시 혹시 몰라 내용을 캡처하였고 추후 C에게 뒷담화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질문을 한번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실제 여기서 보면 카톡방에 참여는 했으나, 그냥 눈팅만 하고, 이제, 뒷담화에 대한 단순한 답변. 예를 들어서, 허허나, 이런 이모티콘만 이렇게 사용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학폭이 성립하나요? 네. 항상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께서 이제 하시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그 부분입니다. 경계선이 애매한 부분일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안의 발생 경위라든지 그리고 거기에서의 발언의 내용이나 횟수에 따라서 그리고 학생들 간의 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이기에 사실은 어느 쪽이 답이다라고 분명하게 답을 드리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 같고요. 이 전에 앞서서 일단 학교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이해부터 하시고 출발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학교폭력이라 하면 학생에 대하여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들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피해자가 학생이고 그 학생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여야 이제 그것이 학교폭력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 피해라고 하면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불쾌감에 이르는 정도로는 되지 않고 정신적인 고통에 이를 정도의 수위여야 하며 그것이 교육적인 선도 조치를 내려야 할 만큼의 어떤 행위 수준에 이르는 것일 필요가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러한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로 일단 단순히 눈팅만 했다? 눈팅만 한다는 게 이제 단톡방에서 그 학생이 참여자 명단에는 있고 다만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은 경우들을 말하죠. 그런 경우들은 행위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행위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그 학생의 어떤 존재 자체가 이 학생으로 하여금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였다 보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순한 답변 메시지 해서 어떤 학생이 그 학생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크크크크를 붙인다든지 이모티콘도 참으로 다양하죠. 요즘 학생들이 쓰는 것들에는 사람을 때리는 이모티콘도 있다든지 그래서 그 이모티콘 자체가 어떤 의사표현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사표현이 되는 수준에 이르는 정도의 가학적인 행위라면 역시나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한 행위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단순한 크크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그걸 하는 걸 보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그 상황을 즐기는 의미에서 크크 흐흐 하는 웃음소리를 내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섞이지 않으면, 나 혼자 가만히 있으면 이 무리에서 제외될까봐 어쩔 수 없이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 정도로 그 크크라는 단어를 붙이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의도성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피해 학생의 인식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행위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말 한마디에도 크게 상처받고 내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라고 호소하는 피해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답변 그리고 이모티콘이라고는 하지만 발생 경위나 학생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것의 정도 그리고 피해 학생의 인식 여부에 따라서 이 부분들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이 키키히히가 단순하게 판단될 부분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친구가 어느 정도 관여되었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답변됐습니까? 네, 예. 다음으로 친구 A의 경우에는 이제 그 C에게 뒷담화 사실을 알렸으나 네. 그래도 분위기상 동참한 것보다는 분위기상 그 답변을 달고 가벼운 뒷담화도 이제 그 참여를 한 경우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들도 동참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단어가 애매모호하긴 한데요. 동참하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학생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든지 혹은 협박성 발언이 된다든지 그 행위의 여부에 따라서 학교폭력 여부는 결정이 될 것이고요. 다만 그 뒤에서 이 학생이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탈퇴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과정들은 학생의 반성 정도로 평가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동참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행위의 수위 자체가 학생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데까지 가지 않은 행위라면 그 횟수가 또 한두 번에 그쳤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학생이 뒤에서 보여준 행위들은 사실은 선도 조치를 필요할 만큼의 학생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이것이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조치를 내려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소년재판에 서서 그런 경우는 불처분 결정이라고 합니다. 혐의는 있으나 사안이 미미하고 반성 정도가 높아서 조치를 내리지 않겠다는 결정 중에 하나가 불처분 결정인데요. 학교폭력에서는 불처분 결정이란 말이 없고 학교폭력 아닌 결정으로 혐의가 없는 경우는 있으나 반성 정도가 높은 경우들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참의 정도에 따라서 그 부분들이 학교폭력이 되고 반성 정도에서 높게 반영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 날 수도 있어서 그것도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봐야 될 사정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예, 네. 됐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B의 경우에는 실제 이제 뒷담화를 주도하고 뒷담화를 주도하고 사진도 올리고 그랬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학폭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실제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이것 역시도 그 뒷담화를 주도하고라고 하는 부분들을 형법적으로 풀자면 명예훼손이나 대부분은 모욕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욕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위협적인 수위까지 이르는 경우는 협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행위들로 판단이 되고 그것이 일정 부분 피해의 정도가 고통에 이를 정도의 수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들은 학교 폭력으로 인정이 되게 되는 경우들이고요. 그리고 주도하였던 학생의 지위에 따라서 심각성이라든지 고의성들은 조금 타 학생보다 높게 평가되어 학교 폭력으로 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 역시도 뒷담화를 주도하고 사진을 올린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조치의 수위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앞선 사안들의 학생들보다는 학교 폭력으로 인정받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 B의 뒷담화에 동조를 하고 분위기상 동조하고 그냥 자기는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분위기상 동조를 하고 이제 무리해서 좀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동조한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같이 험담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 내지는 협박 정도의 행위들을 이 학생도 별도로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학교폭력의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서 피해 학생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행위로서 이 학생들 역시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러한 행위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면 그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고요. 어쩔 수 없이라고 하는 그 사정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정이 가만히 된다면
주도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조금 더 낮게 평가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강요에 이르는 수준이었다면 그 부분 자체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동조의 현상이 사실은 일반적인 패턴으로 늘 학생들 사이에서는 또래 문화상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저희는 그러한 부분들을 스스로 판단하여 그런 부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심의 진행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만약 B가 C의 사진을 올리지 않았고 B 학생이 D와 단둘이 공개적인 채팅방에서 C의 험담을 한 경우 그 B와 C의 학폭이 성립하나요? 네, 이 부분은 앞선 사례에서 차이점이 있죠. 앞선 그 사례에서는 단톡방이라고 해서 수인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서 벌어진 일인 것이고요. 이 경우들은 단둘이라고 하는 것은 1대1 대화를 의미함이지요. 누구든지 초대될 수 있는 1대1 대화방을 의미를 하는데 이 부분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있어서 공연성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에 대한 정신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할 때 성립하는 행위이기도 하나 그 사이에 어떤 행위 유형에 해당해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사안 경우들은 보통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것이 성립하려면 공연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연성이라고 하면 나의 명예감정을 훼손함에 공공연히 훼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법제 하에서는 수인이 있는 가운데 행해진 모욕과 명예훼손도 처벌하고 있으나 1대1 대화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성 발언도 처벌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소위 말하는 전파 가능성이라고 하죠. 내가 1인에게 이야기는 하였으나 그 1인이 수인에게 퍼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수인이 있는 가운데서 그의 동일한 행위를 하였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법적으로 평가하여 처벌을 하는 것인데요. 이 사례의 경우에도 단 둘이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연성, 즉 전파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퍼뜨릴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것은 이 사람과 그리고 이 화자의 관계, 들은 자와 청자와 화자의 관계, 그리고 피해 학생과의 관계들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피해 학생에 대한 험담 여부들을 퍼뜨리지 않을 수 있는 존재라면 공연성은 없다고 평가될 확률이 클 것이고요. 그렇지 않아서 보통 학교폭력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다면 공연성은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판단 과정들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고요. 다만 험담이라고 하는 것이 사안 조사를 하실 때 모욕이나 명예훼손까지는 이건 이르는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내용들까지도 사실은 험담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포함돼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의 내용이나 정도를 보아서 이것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이르렀는지까지 판단이 아울러 된 다음에 학교폭력 여부가 아마 최종적으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린 질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학교폭력으로 이제 정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네요. 그렇죠. 사안의 구체성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러한 전파 가능성을 어떤 심의위원회가 어떤 요소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실제로 법원에서도 1심 판결과 2심 판결의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들도 여기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죠. 네, 국장님 답변이 됐나요? 예,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여기에 제가 추가해서 하나의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우리 학교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학교폭력은 1대1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와 집단폭력은 분명히 다르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1대1 톡방이냐 단톡방이냐에 따라서도 적용 범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집단폭행과 관련된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만약에 처벌이 됐을 때 어떤 가중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한번 더 붙여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언어라든지 심리적인 공격을 1대1이나 1대4의 관계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신체적인 폭력들을 1대1의 구조나 1대4의 구조로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1대1로 하는 경우와 1대4로 하는 경우들은 형법상에서 특수라는 개념 중에 일반적인 범죄 행위보다도 가중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 특수의 유형 중 하나로
수인이라고 하는 요건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폭력을 판단할 경우에도 1대1로 한 행위와 그리고 1대 다수의 행위로, 그러니까 피해 학생이 1이 되고 가해 학생이 다수가 되는 경우에는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처벌의 수위를 달리할 수밖에 없고, 그 처벌의 수위라고 하는 것은 학교폭력의 그 심의 기준에 있어서 심각성이라든지 지속성, 고의성 등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심각성 부분에서 조금 더 높게 평가되는 방식으로 조치의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나 우리 지금 학부모나 운영위원들께서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요, 초등학교 5학년인 A, B, C는 같은 반이 되면서 친하게 되어 어울려 지냈습니다. A의 부모님은 핸드폰을 허락하지 않았고, A가 약속이 있을 때에는 항상 집으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어느 날 B는 A에게 너희 부모님은 핸드폰도 안 사주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면 왜 널 믿지 못해? 하며 A, B, C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A의 부모님 험담을 하였고, 이에 A는 불쾌했지만 그날 그냥 넘어갔으나 추후 B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모두 있는 자리에서 A에게 너희 부모님은 이상하다 등의 험담을 하였고, A에게도 부모님께 컴플레인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A는 상당히 불쾌하여 B와 거리를 두게 되었고, 어느 날 A가 없는 자리에서 B가 A와 A의 부모님 험담을 친구들 모임에서 했다는 것을 C를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자, 국장님 질문해 주시죠. 네. B 같은 경우에는 A와 A 부모님을 이제 지속적으로 험담을 하고 A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폭이 이제 성립할까요? 네. 이 부분 사례와 관련해서도 두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학생이어야 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행위 유형,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도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그 행위 유형에 포섭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이것이 학교폭력 인지에 대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인데요. 첫 번째 그 사안과 지금 A와 A 부모님의 험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사안이 총 3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발언은 너희 부모님은 핸드폰도 사주지 않냐며 왜 널 믿지 못해 라고 하면서 수인의 학생이 있는 가운데서 A 부모님이 험담을 하였다라고 했지요. 거기에서 일단은 이것이 모욕에 해당되는지 혹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부터 판단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학생인지 여부는 이 판단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너희 부모님은 핸드폰을 사주지 않는다, 너를 믿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명예를 훼손시킬 정도의 사실의 적시인가요? 이 발언으로 인해서 그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만한 수위의 발언인지에서부터 사실은 점검을 해보셔야 하고, 그 부분은 뭐 사람들마다 판단의 기준은 다를 수 있겠으나 저 같은 경우는 법리적인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에 비춰보았을 때 명예훼손성 발언이 아닐 수 있는 여지도 사실은 조금 커 보인다. 그렇다면 그 요소가 이미 탈락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명예훼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과연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누구일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직접 피해 당사자는 부모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학생이 피해자가 아닌 경우이죠. 그래서 그러한 두 개념 요소 자체가 충족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아닐 가능성이 커지는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행위로 보면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A에게 너의 부모님은 이상하다, 부모님한테 컴플레인 해라 라는 식의 요구를 하라고 했다 했는데요. 너의 부모님을 이상하다 라고 하는 발언은 그래도 아까 그 발언보다는 좀 더 이상하다라는 개인의 어떤 가치 판단이기에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이고, 다만 이런 발언 한 번 정도로는 이것도 역시 모욕성 발언이 될 수 있는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피해자가 학생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부모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명예감정의 주체는 부모이지요. 직접 피해자는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피해자를 학생으로 규정할 수 없기에 학교폭력으로 보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에서 A가 없는 자리에서 A의 험담과 그리고 A 부모님의 험담을 동시에 하였다 했지요.
그렇다면 여기도 험담의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그 험담이 모욕 내지는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것을 가정하여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성 발언은 그 피해자가 부모이기에 성인이기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게 A에 대한 험담, 그것이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발언이라는 가정하에 그것이 공연성을 갖추고 있고 지금 수인의 학생이 모인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갖추고 있고 그러한 발언을 피해자가 학생인 상태로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지속적인 A와 A 부모님의 험담이라고 할 때 그 사안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A에 대한 험담을 지속적으로 하였던 경우들은 아마 모욕 내지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수인의 학생이 A를 상대로 그러한 방식의 심리적인 공격을 행하였다면 그것은 따돌림의 형태로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만약 B가 실제 이제 학생인 A에게 험담을 하지 않고 A의 부모님에게 험담을 했을 경우에 실제 이제 학폭이 이제 성립 안 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보면 하지만 A의 경우에는 그 A의 부모님 험담으로 인해서 실제 이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우리 국장님께서 학습을 매우 상당히 우수하게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판단이, 그것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보호자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것이 A에 대한 실질적인 정신적 피해가 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하시는 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대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질문을 해보죠.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안에서 우리 엄마를 욕한 경우, 그럼 나도 그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까? 직접 피해자를 규정하지는 않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피해자를 규정하는 그 이유를 아셔야 하는데요. 형벌권을 대동해서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 행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 피해 범위를 명확하게, 그러니까 피해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만을 벌하는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가해 학생이 양산되는 것을 막고 그리고 적절하게 교육적으로 다룰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기 위함이지요. 그러다 보니 직접적인 피해자가 학생의 경우를 국한해서 학교폭력 행위의 개념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에 대한 험담이나 욕설들이 학생들의 마음은 아프게는 하였지만 그것은 학생이 보호자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으로 보아야 하고 학생이 학생을 상대로 한 학교폭력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됐습니까? 예,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제가 또 추가로 하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변호사님께서 지금 이 사례 두 번째 거를 A, B, C 사안으로 별개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례는 A, B, C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연속성상의 행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A, B, C의 연속성상의 개념으로 봤을 때 A와 B는 독립적인 행위를 봤을 때는 학교폭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 연결상으로 봤을 때는 가중되어 오는 정신적 피해가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부분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들은 따돌림이나 기타 등의 행위로 해당될 수는 없는지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단건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문제로 접근했을 때 학교폭력 개념에서 탈락된 경우들은 거기에서만 해석을 머무르지 않고 전체적인 행위 맥락이 다른 유형으로 포섭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련의 이러한 것들이 부모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그 학생이 그 부분들을 특별히 괴로워한다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그 부모를 타겟으로 한 발언들을 하였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수인이 하는 경우들은 따돌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심리적인 공격에 해당하는 네. 따돌림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들은 오프라인상의 사이버 따돌림 같은 경우들은 수인이 행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1인이 하는 경우도 성립하기에 B라는 학생이 지속적인 그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사이버상에서 했을 경우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기타 등의 행위로도 학교폭력을 포섭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육적으로 그 행동을 제지하고 그리고 피해 학생의 회복을 도울 필요가 있다. 그런 교육적인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위원회별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자면
독립 사안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사안은 학교폭력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연결된 행위로 봤을 때는 집단 따돌림이라든지 정신적인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A는 같은 또래에 비해 덩치가 있었으나 매우 온순한 성격이었습니다. 친구 B는 이런 A를 얕잡아 보아 항상 무시하고 비웃었고, 어느 날 B는 평소와 같이 친구들 앞에서 A를 무시하며 자기를 넘어뜨려 보라고 놀렸고, 이에 평소 B의 감정이 좋지 못한 A는 B에게 진짜 넘어뜨려도 되냐고, 만약 B가 넘어져 다쳐도 난 책임지지 않는다고 다시 물었고, B는 A를 여전히 놀려대며 그렇게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A는 B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자, 예. A의 경우 이제 B에게 넘어뜨려도 되냐고 물음으로써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 이제 넘어뜨리면 상해를 입을 수 있구나라는 걸 고지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B 같은 경우에 그래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허락을 한 상태고, 그래서 실제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는데, 이 경우 이제 A는 학폭 여부가 좀 어떻게 되는지. 네, 좋은 질문입니다. 궁금해하실 법한 사안인 것 같고요. 실제로 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오는 가해수정 학생들 가운데서도 피해 학생이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을 뿐이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냐라고 항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피해 학생과 그 가해수정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설명을 답변을 드리려면 조금 형법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법 제24조에서는 피해자의 승낙이라고 해서요,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신의 법익에 대해서 상대의 침해를 승낙하는 경우들은 위법성을 조각시키고 있습니다. 무죄란 말이죠. 쉽게 설명해드리면, 우리 집에 내 허락 없이 오면 주거 침입죄가 됩니다. 그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에 들어와도 좋다라고 해서 그 법익의 주체가 그 침해의 사실을 승낙하게 되면 집에 들어온 것이 죄가 되지 않지요. 무죄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피해자의 승낙이라고 하는 그 개념의 제일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다만 저희 형법 법제화에서는 모든 승낙이 위법성을 조각하지는 않습니다. 판례에서도 가령 맥값 사건을 기억하시는가요? 돈을 주고 내가 그 돈을 받는 대신 맞겠다 하였지요. 오징어 게임이 최근 들어서 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그런 부분들입니다. 본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그 위법한 침해를 허락하였고, 그런 경우들도 때린다고 해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판례에서는 개인의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자가 승낙하여 그 법익을 침해하였다 하더라도 그 침해 행위는, 그 승낙이 윤리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윤리와 도덕의 관점, 사회상규라는 관점에 반하는 경우는 국가가 그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행위가 아무리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서 용인되는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사안의 행위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구별하여 그 부분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야 하죠. 그러한 그 가르침이 필요하기에 법이 있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가 있고 학교폭력의 개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 보지요. 학생의 신체를 함부로 상해해도 좋은가요? 교육적으로 그런 행위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적으로 허용돼도 마땅한 행위인가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아무리 피해 학생이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으며 그런 행위는 용인되어서는 안 되기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라고 저희는 판단해야 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가해 학생을 선도교육하는 조치와 그리고 그로 인해 상처를 입은 피해 학생을 치유할 수 있는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안이 되는 것입니다. 네, 답변이 되었습니까? 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뒤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실제 이제 A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평소 B가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비웃고 한 게 대해서 이제 좀 나쁜 감정이 있어 실제 이렇게 되었다고 봐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학폭의 이제 쌍방이 형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방적인 학폭이 되는 건지.
보통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그 단건으로 올라오는 경우보다는 그 선행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후행사건이 결부돼서 같이 오는 경우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건도 어찌 보면 그러한 구조의 전형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선행행위로서 B라고 하는 학생이 A라는 학생을 상대로 해서 무시하고 비웃었다. 그런 행위가 지속되었다라고 하죠. 다만 이제 무시하고 비웃었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 없어서 지금 이 사안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힘들겠으나 그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심리적인 공격에 이를 정도, 그래서 그리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넘어서는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의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들은 사실 따돌림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다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따돌림은 그 법상의 어떤 개념이 2명 이상의 가해자의 것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만의 행위라면 그 따돌림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요. 다만 이러한 행위들, 그러니까 무시하고 비웃는 행위들이 온라인상에서 행해졌다면 사이버 따돌림에는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의 행위로서도 학교폭력은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선 폭행이나 상해나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학생에 대한 고통 수준의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로서 교육상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교육해야 될 내용에 이르렀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들은 심의위원회의 다수결에 따른 판단에 따라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국장님 충분한 설명이 되었나요? 예,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는 물론 가장 민감하고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학교폭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예방교육과 대응 방안 및 사례에 대한 이해를 위해 노력해 주신 창원교육지원청 진희정 변호사님, 학교운영위원회 마산지역협의회 김세훈 대회국장님, 혹시 학부모, 운영위원들을 위한 당부 말씀이나 교육청을 위해 추가로 하실 말씀은 없으신지요? 먼저 김세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번 기회를 통해 학교 폭력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피해 학생은 물론이고 이제 무지와 인식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가해 학생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처벌과 규정으로 학교 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위해 학교 폭력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어 우리 아이들을 교육함으로써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네, 학교폭력의 사안들을 접하면서 가장 서글펐던 것은 학생이 중심이 되지 않고 사안에 대한 조치 결정만이 우선시되는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이 그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치유해 갈 수 있는 과정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주체가 학생, 가정, 학교였으면 합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서 사안 처리 절차가 교육청으로 이관된 지 이제 2년째가 되어가죠. 그 사안 처리 절차를 다른 기관에 떠넘겨 버렸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시는지요? 사안을 다루다 보면 그것을 해야 할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가 없어졌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 주체들이 자신의 자리를 다시 한번 건강하게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이 중심이 되고 그 사안이 교육적 경험으로 이해되며 모든 교육 주체가 건강하게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저희가 꿈꾸는 세상이고요. 저희가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복잡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되며 철저히 근절되어야 하는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예방교육과 대응 방안의 이해가 학부모, 운영위원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 폭력 없는 학교, 행복한 학교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학부모, 학교 관계자 우리 모두가 책임지고 지켜나갈 것을 당부드리며 저부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제가 있는 연수 4번째, 학교 폭력의 예방과 대처는 어떻게? 라는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